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비대면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여기는 지금 불교TV 건물의 2층에 있는 무상 카페입니다. 이런 원격 강의를 하기 위해서 오늘 장소를 이곳으로 옮겨서 지난번에 이어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마음치유 시즌2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육인의 서구 영성가의 사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사람들은 다 명상가들입니다. 그분들은 아주 집중적으로 이 깨달음과 마음치유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 오늘은 좀 또 특이하게 새로운 분을 모시고 나왔는데요. 이분은 아르헨티나의 작가인 보르헤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문학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요. 그리고 이분을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대상으로 삼은 것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작가가 우리가 말하는 도노, 이런 깨달음, 어느 작가가 만약에 깨달음을 얻었다면 그분은 어떤 작품을 쓸까?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 오늘은 좀 특이하게 명상가들의, 그분들의 가르침이 아니라 오늘은 한 작가의 작품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흥미진진한 것은, 처음부터 명상을 하겠다고 한 사람이 아니라 글을 쓰는 작가인데, 이분이 우연한 기회에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된다면 어떤 작품을 쓰게 될까? 저는 참 궁금하거든요. 흥미롭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이름은 보르헤스라는 분입니다. 그리고 출신은 아르헨티나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이 땅을, 이 지구를 이렇게 파내려가면, 완전히 이렇게 파내려가면 지구 중심을 지나서 반대쪽으로 나오는 땅이 아르헨티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는, 우리가 북반구인데 남반구에 있고요. 그리고 동과 서도 완전히 반대가 되는, 남북과 동서가 완전히 바뀐, 정말로 우리와는 정반대에 있는 나라 아르헨티나 출신의 보르헤스라고 하는 작가가 29살에 이분이 깨달음을 얻거든요. 그러면 정말 그 뒤에, 그 이전과 그 이후에 이 문학 작품의 내용이 어떻게 변할까 참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자, 이 보르헤스는 특이하게 중남미에서는, 여러분 중남미라는 땅이 좀 특이한데요. 왜냐하면 거기 유럽이 아니잖아요. 중남미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쓰는 언어는 유럽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브라질은 포르투갈어를 쓰고, 브라질을 제외한 멕시코부터 칠레까지 전체 나라들이 스페인어를 써요. 그리고 이 스페인어나 브라질어가 둘 다 라틴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재미있는 것은, 땅은 완전히 제3세계의 땅인데 그들이 쓰는 언어는 유럽어를 쓰는 거죠. 그럼 국민들이 자기가 쓰는 언어의 전통이 자기 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같은 언어가 이미 유럽에서 오래된, 수천 년 된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서 인물은 새로운데 전통은 아주 오래된 전통을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천재들이 나오는 거예요. 보르헤스는 그래서 할머니가 영국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참 재미있는 것이, 아르헨티나의 어느 귀족의 그 남자를 따라서 영국인 아가씨가 시집을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인 아가씨가 이 아르헨티나로 시집 오면서 가져온 혼숙감에서 제일 중요했던 게 책이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많은 영어로 된 책을 가지고 집안에 아주 완벽한 도서관이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이 보르헤스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중 국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모국어가 두 개가 되는 겁니다. 집안에서는 영어를 썼고 집안 식구들이 다 영어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학교를 간다든지 이렇게 밖으로 나가면 밖에는 스페인어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한 인간이 영어와 스페인어를 두 가지 모국어를 쓸 때 훨씬 더 이런 우리들이 언어적인 감각은 더 뛰어나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외국 여행도 많이 다니고 이렇게 한데 이런 견문을 넓히는 게 참 중요한 것이 언어 속에는 인간의 모든 전통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언어를 배운다는, 외국어 하나를 배운다는 말은 단순하게 외국어를 배우는 뿐만 아니라 그 외국어가 담고 있는 유구한 인간의 오래된 전통이, 문화의 전통이 다 언어에 담겨 있다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아르헨티나는 특이하게 중남미라고 하는 땅이고 거기서 태어난 보르헤스는 집안에 자기 주변 전부 다 아르헨티나 국어는 스페인어죠. 근데 자기 집안에 영어로 된 도서관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그런지 보르헤스를 일반적으로 별명, 여러 가지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도서관의 작가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릴 때부터 도서관에 묻혀 살았고 그리고 유일하게 가진 직업이 도서관 사서예요. 나중에는 아르헨티나의 국립도서관 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직업도 도서관 사서이고 글 쓰는 작가고 그리고 만년에는 이 영문학 교수가 되어서 특히 미국과 유럽에 강연을 참 많이 다니거든요. 근데 아무튼 보르헤스가 유명하게 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작가가 되면 어떤 글을 쓸까. 그렇게 쓴 이 보르헤스의 작품은 유럽의 지성인들에게 굉장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참 흥미진진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미리 하나 말씀드리면 보르헤스가 만년에 이제 만년에 정말 원숙한 대가로서 강연을 하게 되는데 절교했던 강연의 주제가 불교였습니다. 보르헤스가 불교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불교는 나에게 구원의 길이었다. 그런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당연하지요. 깨달음의 이 도노의 체험을 한 사람은 결국에는 불교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또 보르헤스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유럽권의 불교에 관한 이 강의를 또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예를 들어서 러시아 출신의 미국 작가인 블라디미르 나보코프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죠. 그 사람은 보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보르헤스의 작품을 처음 읽었을 때 마치 경이로운 현관에 서 있는 것 같았으나 둘러보니 집이 없었다. 예. 아무튼 한 작가가 나보코프가 보르헤스를 읽고 쓴 글에 이 대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아주 경이로운 현관에 들어섰는데 들어가 보니까 집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공의 세계, 작품에 그런 것이 나오니까 이걸 지금 한 작가가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그리고 보르헤스의 문학은, 여러분 문학에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사랑과 의리, 배신, 뭐 이런 인간과 인간 사이의 이야기를 쓰는 문학이 있고요. 당연히 없는 한 장르가 되어 있죠. 또 하나의 문학은 뭐냐면 고독한 인간이 절대자 그리고 이 우주 앞에서 홀로 쓰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문학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에 대한, 그러니까 수평적 문학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문학은 한 인간이, 고독한 한 인간이 이 우주와 그리고 절대자 앞에서 이렇게 단독으로 서서 나누는 대화, 이것은
수직적인 문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르헤스한테는 수평성은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르헤스 작품에는 사랑이나 뭐 이런 배신 이런 이야기들은 아예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요. 아주 초지일관 이분이 경험한 깨달음의 세계, 그것을 어떻게 언어화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은 수평적인 문학과 수직적인 문학이 있는데, 사실 우리 마음 공부는 수직적인 인간의 모습인 거죠. 절대 앞에서는 단독자로서의 인간. 그러니까 그것을 문학으로 표현할 때는 어떤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보르헤스가 관심을 가지고 표현하고자 했던 것은 한 인간이 상대 세계에서 살면서 절대를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를 체험하고 그 인간을 통해서 절대가 상대의 세계에 나타나는 것. 다시 말하면, 다시 한번 할게요. 중요하니까. 인간이란 존재는 특이하게 상대 세계에서 살지만 절대를 체험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이 인간을 통해서 그 절대가 상대 세계에 자기를 드러내는, 현현한다, 낮춘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문학으로 표현하면 어떨까? 재미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르헤스의 작품은 당대의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도 그렇고 호모 사피엔스의 시대 아닙니까? 호모 사피엔스란 말은 이성주의가 우주의 중심에 있는, 이성을 중심으로 하는 사고바탕을 사는 인간들의 시대, 이게 지금 우리들이 사는 현대의 뜻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보르헤스는 그런 이성주의를 신봉하면서 사는 사람들한테는 망치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르헤스의 작품은 이렇게 깬다. 무엇을 깨는가? 호모 사피엔스의 고정관념을 깨는 거죠. 20세기 초반에 서구 지성인들한테는 보르헤스의 작품이 그 망치의 역할을 했어요. 그런 이성주의에 경도된, 도취되어 있던 그런 인간들에게 그 고정관념을 깨주는, 따라서 예를 들어서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미셸 푸코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요. 그 미셸 푸코의 대표작 중에 하나가 말과 사물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서문에 미셸 푸코가 말과 사물이라고 하는 이 책을 쓴 이유를 이렇게 쓴 게 있어요. 그걸 잠깐 보겠습니다. 이 책의 발상은 미셸 푸코가 쓴 거예요. 이 책의 발상은 보르헤스 글의 한 대목으로부터 나왔다. 그 원문을 읽었을 때, 자, 미셸 푸코가 보르헤스를 읽다가 땅에 쓰러져 떼굴떼굴 뒹굴 정도로 웃음이 터졌다. 그러니까 이 철학자가 보르헤스의 작품을 읽다가 갑자기 웃음이 터져가지고 바닥을 댕굴댕굴 이렇게 굴 정도로 웃음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웃음은 지금까지 간직해온 내 사고의 전 지평을 산산이 부셔버렸다. 이 글은 우리 서구인들의 관행적인 사고방식을 박살낸다. 요게 지금 미셸 푸코가 자기가 왜 이 책을 쓰게 됐는가, 보르헤스를 읽다가 웃음이 터져가지고 그 웃음이 나의 사고방식을 부셔버렸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안목을 얻어서 글을 쓰게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뭔가 비슷한 느낌이 드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동양의 선사들이 인연 있는 제자가 와서 법을 물었을 때 이렇게 쉽게 말로 하는 것보다 방이라 그러죠. 몽둥이 방자. 그리고 임재선사의 할, 고함을 지르는 거죠. 덕산방, 임재할, 이런 말 우리가 많이 쓰죠. 그러니까 방망이나 고함으로 그 사람의 사고방식을,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이게 선의 묘미인데요. 흥미롭게도 보르헤스는 글을 통해서 인연 있는 사람한테 사고방식을 부숴주는,
그런 작업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아주 흥미로운, 그러니까 이분이 하여튼 불교를 그렇게 좋아해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재밌는 것은 여러분, 미셸 푸코가 읽다가 자기의 기존의 사고방식이 깨지는, 너무나 웃음이 터져 나오는 그 대목은 짧은 글이에요. 보르헤스의 짧은 글인데 그 중에 그 대목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르헤스는 원문에서 중국의 한 백과사전을 인용하였다. 동물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자, 여러분, 서양의 과학은 그리스 시대의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과학 철학은 기본적으로 분류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물을 분류할 때는 척추동물과 무척추동물, 또 척추동물은 포유류, 양서류, 파충류, 어류,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 거죠. 우리한테는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죠. 그리고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서구인들한테는 정설로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보르헤스가 중국의 백과사전에는 동물을 이렇게 분류한다. 보세요. A. 황제에 속하는 동물. B. 향료로 처리하여 방부 보존된 동물. C. 사육동물. D. 젖을 빠는 동물. 젖을 빠는 돼지. E. 인어. F. 전설상의 동물. G. 주인 없는 개. H. 이 분류에 포함되는 동물. I. 사나운 동물. J. 셀 수 없는 동물. 좀 이상해집니다. 동물의 분류가 셀 수 없는 동물, 사나운 동물, 이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동물. 그리고 K. 낙타 틀과 같이 미세한 모필로 그려질 수 있는 동물. 동물을 분류하는데. 그리고 L은 기타. 그리고 M은 물 주전자를 깨트리는 동물. 그리고 N. 마지막으로는 멀리서 볼 때 파리처럼 보이는 동물. 여러분, 지금 보르헤스가 능청을 떼고 중국의 한 백과사전이라고 하고 소개하는 이 대목이 동물은 척추동물과 무척추동물로 분류되고 포유류, 어류, 이렇게 사고방식에 갇혀있는 사람에게 멀리서 볼 때 파리처럼 보이는 동물, 물주전자를 깨트리는 동물, 가느다란 낙타틀로 그려질 수 있는 동물, 이렇게 하니까 기상천외한 이야기 아닙니까? 물론 실제로 이런 게 아니라 보르헤스가 농담을 한 거죠. 어떤 농담인가?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보는 호모사피엔스에 대한 조롱이에요. 그것이 보르헤스가, 만약에 여러분, 보르헤스가 29살에 이분이 어떤 깨달음을 얻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계가 환상이고 이게 꿈이고 진짜 세계는 이 세계로부터 초월하는 다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으면 보르헤스인들 여지없이 모든 것을 분별해서 좋다 나쁘다 나누어 나가는 이 호모사피엔스의 이 세계에 여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인간은 희한한 동물이에요. 인간은 한번 이 일상으로부터 너무나 상식적이고 평범한 이 세계로부터 한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체험을 한 사람은 이 세계를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가 체험해 봤더니 이렇더라 저렇더라가 아니고 지금 문학 이 작가이기 때문에 이 표현 방식이 엉뚱한 가상의 중국의 백과사전을 가지고 동물 분류법을 가지고 이렇게 조롱을 했는데, 문제는 미셸 푸코처럼 이 말뜻을 알아듣는 사람은 이 대목에서 완전히 땅을 뒹굴 정도로 웃음이 터져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이 다 깨졌다는 거죠. 그렇게 나온 게 20세기 후반에를 풍미했던
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든지 이런 지금 컴퓨터와 이 세계까지도 사실 보르헤스가 다 예언을 해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세계가 전개되는, 그리고 서양인들이 불교를 지금 그렇게 좋아하는 그런 토대를 깔은 문학가로서는 보르헤스가 아주 압도적으로 인기가 있는 분입니다. 자, 다음에 후코가 말가사물에서, 그러니까 보르헤스한테서 영향을 받아서 말가사물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것도 재미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서구인들이 이성주의를 가지고 아주 균질된 한 인간상을 설정하고 그 인간이 자기의 이성을 실현하는 유토피아 사상을 피력했다는 거죠. 그래서 19세기 말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유토피아라고 하는 것이 서구인들을 사로잡았어요. 유토피아라는 말은 유는 없다는 말이고 토피아라는 땅이라는 말이죠. 이상향이라고 우리는 번역을 하죠. 그러면 이 인간 이성으로 만들어내는 이상향을 어떻게 이 땅에 구현할 것인가, 이것이 서구인들이 몰두했던 테마예요. 그러니까 지금 혁명, 여러분 우리가 1960년대에 전 세계를 휩쓴 혁명 사상, 또 우리나라는 1980년대 또 이런 어떤 세계를 휩쓸던 그런 유행이 우리나라도 한번 지나갔거든요. 자, 그런 지금까지 없던 땅을 인간의 이성이 구현하는 이상향을 건설하자 하는 그런 사상에 경도되어 있을 때, 푸코는 유토피아에 대비해서 혼재향, 이상향에 대비해서 혼재향, 유토피아에 대응해서 헤테로토피아, 헤테로라는 말은 이단이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인간 이성으로 입장에서 볼 때는 이상향을 사람들이 추구할 때 혼재향을 제시했어요. 미셸 푸코가 보르헤스를 읽고, 그 혼재향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적인 언어가 미치지 못하는 이질적인 시공간. 자, 인간의 이성이 미치지 못하는, 인간의 언어와 이성이 미치지 못하는 이질적인 시공간, 그걸 혼재향이라고 부르고, 인간한테는 이상향을 아무리 추구해도 그것이 주는 진실보다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혼재향이다. 여러분 보세요. 나를 돌아볼 때 나를 이상향이라고 하면 호모사피엔스로서 충실한 인간, 이게 이상향으로서의 인간이에요. 그런데 혼재향으로서의 인간, 그러면 내 안에는 이성으로 생각하는 사피엔스만 있는 게 아니라, 호모사피엔스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푸코나 보르헤스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호모 스피리투스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호모사피엔스는 분별로 이 세계를 보는, 그러니까 분별 잘하는 이성이 인간의 가장 주된 능력인 줄 아는 그런 인간상이라면 인간을 혼재향이라고 한다는 것은 인간의 존재가 상대적이면서 동시에 절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안에 있는 절대를 발견해서 드러내는, 그러니까 인간이 동시에 상대적이면서 절대적인 인간, 이게 혼재향으로서의 인간이에요. 여러분, 어떤 곳이 호모 사피엔스만 가지고는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호모 사피엔스라고 아무리 기고만장해봤자 지금 코로나 앞에서 이렇게 무너지잖아요.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는 반이고 나머지 반은 호모 스피리투스예요. 영성적인 인간이에요. 다시 말하면 절대를 깨닫고 그 절대가 이 세상에 드러나는 통로로서의 인간, 이것이 혼재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들을 지금 보르헤스나 푸코 같은 이런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예를 든다면 보르헤스 작품 중에 타자, the other, 타자, 되게 인간이 나 할 때
나의, 여러분, 타자라는 말은 서구인들이 the other, other 할 때 o는 대문자죠. the other라고 할 때 쓰는 말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내가 미처 몰랐던 이질적인 나예요. 그걸 타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가 혼재형이라는 것을 한번 이렇게 자각할 때 내 속에는 타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에고로서 살던 인간은 자기 안에 절대, 우리식으로 말하면 중생으로 살던 인간이 자기의 본래 면목이 부처라는 걸 발견하는, 이것이 혼재형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보르헤스의 타자라고 하는 아주 짧은 단편소설이에요. 이 작품은 재미있는 게 보르헤스가 70살이 되어가지고, 보르헤스가 70살이 되어서 그때 미국 캠브리지의 강연 초청을 받아가지고 찰스 강의 벤치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나이 70 먹은 보르헤스가 미국의 찰스 강변의 벤치에 앉아 있는데 어느 청년이 걸어오더니 어떻게 그 벤치에 같이 앉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휘파람을 부는데 너무나 낯익은 곡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인데 그 곡조가 아르헨티나 민요인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을 봤더니 놀랍게도 그 청년은 같은 벤치에 앉았는데 19살에, 그러니까 보르헤스가 19살에 스위스 유학 시절에 청소년기를 스위스에서 보냈습니다. 보르헤스가. 근데 그때 스위스 제네바의 로다노 강변의 벤치에 그때 자기가 절교 앉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단편 소설에서 하는 이야기가 혼재형, 70살 먹은 보르헤스가 미국의 강변의 벤치에 앉아 있는데 스위스 제네바 로다노 강변에 앉아 있는 19살의 보르헤스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 심정이 자기의 아들 같기도 하고 손자 같기도 하고 아니면 분신 같기도 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심정이 느껴졌다. 왜냐하면 만약에 정말 우리가 여러분 지금 70살의 보르헤스가 같은 벤치에서 젊은이를 만났는데 그 젊은이가 19살의 자기였다. 지금 실제로는 이런 일이 없지요. 그러나 이것이 가능한 공간이 있습니다. 70살의 미국에 있는 나와 19살의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나가 만나는 공간, 이것이 시간과 공간이 끊어지는 우리들의 마음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자리가 바로 혼재형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소설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을 하는 것보다 한 편의 짤막한 단편 소설이 한 인간이 나이 70에 미국에서 19살에 제네바에 있던 젊은 자기를 만나는 이야기, 이걸 풀어내니까 굉장히 읽으면 형이상학적인 어떤 이런 약간의 그런 공포 같은 것이 느껴지고,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계가 진정한 세계인가, 진정한 세계가 따로 있지는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인생이 뭘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소설을 읽게 되면 인생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보르헤스 식으로 말하면 인생이란 한 인간이 절대를 체험하고, 그리고 인생은 그 절대가 자기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보르헤스 같은 작가는 글을 쓸 때 자기가 체험한 그 절대가 자기를 통해서 글이 되어서 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는 그런 영적인 매체로서의 작가.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문학의 진정한 사명이 아닐까. 문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미처 몰랐던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스피리투스,
영성이 깨어나와서 밖으로 언어화되어서 드러나는 그것이 문학이 아닐까 하는 것이 보르헤스의 생각입니다. 자, 재밌는 것은 이런 이야기가 마냥 저 제3세계인 중남미 아르헨티나의 한 작가가 이런 꿈을 꿨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얼핏 하게 되는데, 재밌게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의상대사, 우리나라의 신라시대의 원효스님과 중마고우였던 의상대사 있죠. 의상대사의 제자 중에서 지통 스님이 계셨어요. 아주 유명한 스님이에요. 의상대사가 법문하시면, 화엄경 강론을 하시면 그것을 적어서 정리한 사람이 지통이에요. 그러니까 지통의 의상대사의 설법을 기록한 지통의 글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지통 대사가 태백산, 그러니까 의상대사에서 공부를 하다가 화엄학을 공부하고 수행하기 위해서 태백산 미리암이라는 곳에 갔어요. 실제로 기록이 남아 있는 이야기입니다. 재밌어요, 여러분. 혼죄향이라는, 다시 말하면 과거, 현재, 미래가 그리고 동서남북이 합류하는 지점. 과거, 현재, 미래가 한자리에, 동서남북이 한자리에, 시간과 공간이 합류하는 한 지점. 이게 지금 우리들의 본래 면목이거든요. 우리들의 본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끊어지면 지금 우리의 의식, 이 순수 의식, 이것이 그런 공간이에요. 참 신비롭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을 제가 첫 시간에는 이렇게 하고, 섬이라고 하는 이 세계가 홍수라고 하면 섬으로 올라갑시다.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 홍수난 곳에서 섬으로 올라가라. 이 섬을 또 피안이라고도 하지요. 정토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공간이 인간한테는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깨닫는 것이 깨달음인데, 자, 이 지통 스님 재밌어요. 여러분 보세요. 태백산 미리암에서 조그마한 토막을 짓고, 거기다가 당신이 나무 토막을 직접 깎아서 미륵불, 목각 미륵불존을 만들어서 그 초막에 모시고, 그리고 거기서 정진한 거예요. 근데 지통선사가 어느 날 열심히 정진하는데 소리가 나서 딱 보니까 멧돼지가 지나가는 거예요. 태백산 미리암의 그 암자의 앞에 조금 마당에 멧돼지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 순간 지통선사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는가? 그 멧돼지가 자기의 과거의 모습인 거예요. 과거의 나는 멧돼지였고, 그 순간에 현재의 나는 지통이라고 하는 스님이죠. 그리고 미래의 본인의 모습은 지금 정진하고 있는 목각상인 미륵존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찰나의 순간에 지통선사는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자기의 옛날 과거는 멧돼지였고, 현재는 스님이고, 미래는 미륵존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하나로 깨어지는 그런 체험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 이야기를 들은 의상스님은 당신의 제자가 태백산 미리암에서 정진하다가 이런 체험을 했다는 말을 듣고 인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참 재미있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보르헤스는 전혀 이런 이야기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죠. 그렇지만 보르헤스가 자기 소설에 70살 먹은 자기가 미국의 벤치에 앉아 있는데 그 자리에서, 그 벤치에서 19살의 자기가 제네바에 있었는데 그 제네바에 있던 자기를 만났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인간이라는 것은 신비로운 존재예요. 호모 사피엔스는 이런 거를 인정 안 하지요. 웬 선문답 하느냐 하겠죠. 그렇지만 우리들은 호모 스피리투스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호모 스피리투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시공간을 넘어서는 이런 체험, 여러분 기억나세요? 복습을 하시면 제가 시즌 1에서 의상대사의 화엄경 전체 내용을 요약한 의상대사의 시에 9세, 10세 호상적, 9세와 10세가 서로 하나가 된다. 지금 9세는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의 다양한 시간을 말하고 10세는 바로 그 시간이 끊어지고 드러나는 우리 존재의 본질, 그걸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인간한테는 호모 사피엔스는 이 9세,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를 한 번 더 나누는 거, 과거 완료, 그래서 미래까지 9가지 시간은 호모 사피엔스의 것이에요. 근데 호모 스피리투스한테는 10세, 이 모든 시간이 한 곳에 합류된 영원한 현재라고 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체험을 하고, 그렇게 되면 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한편으로는 9세에 살면서도 그 모든 9세가 모든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모든 시간은 그 시간이 일어날 때는 현재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현재라는 사실은 안 변한다는 거죠. 언제나 그 시간 모든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바탕으로서의 이 시간, 제가 이것을 늘이라고 한번 표현한 거 기억나십니까? 예, 그래서 이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서 늘이라고 오늘이 그런 뜻이다. 또 늘 할 때 영원한 시간, 이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을 했죠. 사실 지금 보르헤스 소개할 시작도 안 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서 정말 재밌습니다. 여러분, 한두 가지만 더 소개해 볼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보르헤스가 하도 사람들이 이성주의에 경도되어서 모든 걸 분별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으니까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처음 해보는 두 가지 세계를 이렇게 섞어서 혼재향, 상대와 절대가 섞인 자리,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꿈의 책이라는 책을 썼어요. The Book of Dream입니다. 꿈의 책. 거기에는 간략하게 여러 사람이 꿈꾼 그 꿈의 기록을 정리해놨거든요. 그 중에 이런 대목이 있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코올리지라고 하는 영국 시인이 꾼 꿈이에요. 이 코올리지가 꿈을 꿔서 천국에 갔어요. 그러니까 천국인 거예요. 꿈속에서. 그래서 너무나 아름다워서 자기가 천국에 왔다는 것을 비록 꿈이나마 스스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꽃을 한 송이 이렇게 꺾은 거예요. 천국의 꽃을, 천국에 왔다는 걸 증거를 하기 위해서 한 송이 꺾었는데, 그러고 잠이 깼어요. 콜리지 이야기가 놀랍게도 그 꽃이 내 손에 그 꽃이 들려있더라. 이게 콜리지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신비롭지 않나요? 꿈속에서 천국을 갔는데 거기서 꽃을 꺾었는데 깨어보니까 그 꽃이 그대로 있더라는 거죠. 또 이런 대목도 있어요. 보르헤스가 자기 이야기예요. 조카가 이렇게 사촌인데 그 친척의 조카를 만났는데 조카가 뭐라고 하느냐면, 삼촌, 어젯밤 제가 꿈을 꿨는데 숲속에서 길을 잃었어요. 그래서 겨우 어떤 오두막집을 발견했는데, 통나무집을 발견했는데 거기서 문이 탁 열리더니 삼촌이 나오대요. 그리고 이 꼬마가 보르헤스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삼촌, 거기서 뭐 했어요? 지금 꼬마가 자기가 꾼 꿈에 숲에서 길을 잃고 오두막을 봤는데 오두막 문이 열리더니 삼촌이 나와서 반가웠겠죠. 그래서 다음날
삼촌을 만나서 묻는 거예요. 삼촌 거기서 뭐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현실, 이것이 다인가? 다른 또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렇게 문학으로 표현한 보르헤스의 작품은 상당히 많은 암시를 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계가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다. 이 세계가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다. 자, 보르헤스의 마지막 이 한마디를 가지고 소개하면서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보르헤스가 이런 소리를 했어요. 재밌는 게 여러분 미리 죽음을 체험해 보고 싶나요? 여러분 미리 죽음을 체험해 보고 싶나요? 잠이 미리 체험하는 죽음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잠이 폭 들었을 때 좋아요, 나빠요? 저는 너무 좋거든요. 저는 완전히 잠이 푹 들고 나면 세상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거든요.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르헤스가 하는 이런 문학적인 메타포가 잠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 미리 죽음을 체험해보고 싶은 사람은 잠잘 때를 생각해보라. 그러니까 이런 문학적인 표현이 우리로 하여금 깊은 성찰을 해주게 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세계가 함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부처님께서 깨닫고 역대 조사가 깨닫고 그것이 우리 존재의 고향이다. 이런 걸 알려줬죠. 보르헤스는 이제 그걸 문학으로 표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